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 드디어 직장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은퇴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은퇴의 기쁨도 잠시,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고지서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지출은 여전한 은퇴 생활에서 이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우리를 괴롭히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현명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나 은퇴자처럼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 가입자, 그리고 직장 가입자에게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직 소득, 즉 월급에만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당신이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월급이 같다면 옆자리 동료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은퇴 후 대부분이 속하게 되는 지역 가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은 물론 당신이 평생 모은 집, 땅, 상가와 같은 재산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부양자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꽤 깐깐합니다. 두 가지 핵심 요건, 즉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둘 점은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 즉 영원으로 간주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으로 연 12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으로 900만 원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친 총액은 2100만 원이지만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영원 처리되어 최종 소득은 1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르는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과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한 공식적인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시세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므로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 정도까지는 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숨겨진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요건이 연 2천만 원에서 연 1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다만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고 계속 손실, 즉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보험 설계사처럼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연간 소득금액, 즉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이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복잡한 제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37년간 교직에 헌신하시고 은퇴를 앞둔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의 교직원 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며 현재 시세 약 14억 원,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월 건강보험료는 약 30만 원, 3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비와 경조사비를 감당하며 3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삼성전자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월 연금 300만 원은 연간 3,6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2천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아내분이라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상실하고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건강보험료가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장 선생님께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볼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퇴직 직전 연봉이 높았던 교장 선생님의 경우 지역보험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바로 이때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고용하여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평소 경기도 파주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 꿈을 실현하여 작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대표가 되어 스스로에게 월 80만 원의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수십억 원의 부동산 자산은 보험료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오직 월급 80만 원과 기준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 결과 월 30만 원에 달하던 건강보험료는 약 8만 5천 원 수준으로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던 아내분은 이제 남편이 세운 법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소득은 오히려 월 80만 원이 늘어났는데 건강보험료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낮은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법인을 만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해 적발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와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은퇴 후 평소 하고 싶었던 소규모 사업이나 취미 활동을 실제로 영위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 음식점, 혹은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금융소득을 연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십시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ISA 계좌, 장기저축성 보험과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예상액과 퇴직 전 내던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스스로를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남의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는 위장 취업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통해 새로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을 넘어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가는 멋진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평생의 노고에 대한 값진 보상이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그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 드디어 직장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은퇴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은퇴의 기쁨도 잠시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고지서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지출은 여전한 은퇴 생활에서 이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우리를 괴롭히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현명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나 은퇴자처럼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 가입자, 그리고 직장 가입자에게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직 소득, 즉 월급에만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당신이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월급이 같다면 옆자리 동료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은퇴 후 대부분이 속하게 되는 지역 가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은 물론 당신이 평생 모은 집, 땅, 상가와 같은 재산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부양자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꽤 깐깐합니다. 2가지 핵심 요건, 즉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둘 점은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 즉 영원으로 간주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으로 연 12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으로 900만 원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친 총액은 2100만 원이지만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영원 처리되어 최종 소득은 1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르는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과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한 공식적인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시세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므로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 정도까지는 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숨겨진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요건이 연 2천만 원에서 연 1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다만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고 계속 손실, 즉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보험 설계사처럼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연간 소득금액, 즉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이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복잡한 제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37년간 교직에 헌신하시고 은퇴를 앞둔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의 교직원 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며 현재 시세 약 14억 원,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월 건강보험료는 약 30만 원, 3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비와 경조사비를 감당하며 3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삼성전자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월 연금 300만 원은 연간 3,6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2천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아내분이라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상실하고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건강보험료가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장 선생님께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볼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퇴직 직전 연봉이 높았던 교장 선생님의 경우 지역보험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바로 이때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고용하여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평소 경기도 파주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 꿈을 실현하여 작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대표가 되어 스스로에게 월 80만 원의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수십억 원의 부동산 자산은 보험료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오직 월급 80만 원과 기준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 결과 월 30만 원에 달하던 건강보험료는 약 8만 5천 원 수준으로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던 아내분은 이제 남편이 세운 법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소득은 오히려 월 80만 원이 늘어났는데 건강보험료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낮은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법인을 만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해 적발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와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은퇴 후 평소 하고 싶었던 소규모 사업이나 취미 활동을 실제로 영위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 음식점 혹은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금융소득을 연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십시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ISA 계좌, 장기저축성 보험과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예상액과 퇴직 전 내던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스스로를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남의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는 위장 취업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통해 새로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을 넘어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가는 멋진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평생의 노고에 대한 값진 보상이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그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 드디어 직장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은퇴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은퇴의 기쁨도 잠시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고지서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지출은 여전한 은퇴 생활에서 이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우리를 괴롭히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현명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나 은퇴자처럼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 가입자, 그리고 직장 가입자에게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직 소득, 즉 월급에만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당신이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월급이 같다면 옆자리 동료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은퇴 후 대부분이 속하게 되는 지역 가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은 물론 당신이 평생 모은 집, 땅, 상가와 같은 재산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부양자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꽤 깐깐합니다. 두 가지 핵심 요건, 즉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둘 점은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 즉 영원으로 간주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으로 연 12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으로 900만 원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친 총액은 2100만 원이지만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영원 처리되어 최종 소득은 1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르는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과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한 공식적인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시세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므로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 정도까지는 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숨겨진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요건이 연 2천만 원에서 연 1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다만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고 계속 손실, 즉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보험 설계사처럼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연간 소득금액, 즉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이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복잡한 제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37년간 교직에 헌신하시고 은퇴를 앞둔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의 교직원 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며
현재 시세 약 14억 원,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월 건강보험료는 약 30만 원, 3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비와 경조사비를 감당하며 3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삼성전자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월 연금 300만 원은 연간 3,6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2천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아내분이라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상실하고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건강보험료가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장 선생님께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볼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퇴직 직전 연봉이 높았던 교장 선생님의 경우 지역보험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바로 이때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고용하여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평소 경기도 파주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 꿈을 실현하여 작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대표가 되어 스스로에게 월 80만 원의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수십억 원의 부동산 자산은 보험료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오직 월급 80만 원과 기준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 결과 월 30만 원에 달하던 건강보험료는 약 8만 5천 원 수준으로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던 아내분은 이제 남편이 세운 법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소득은 오히려 월 80만 원이 늘어났는데 건강보험료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낮은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법인을 만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해 적발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와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은퇴 후 평소 하고 싶었던 소규모 사업이나 취미 활동을 실제로 영위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 음식점 혹은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금융소득을 연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십시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ISA 계좌, 장기저축성 보험과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예상액과 퇴직 전 내던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스스로를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남의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는 위장 취업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통해 새로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을 넘어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가는 멋진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평생의 노고에 대한 값진 보상이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그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 드디어 직장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은퇴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은퇴의 기쁨도 잠시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고지서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지출은 여전한 은퇴 생활에서 이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우리를 괴롭히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현명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나 은퇴자처럼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 가입자, 그리고 직장 가입자에게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직 소득, 즉 월급에만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당신이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월급이 같다면 옆자리 동료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은퇴 후 대부분이 속하게 되는 지역 가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은 물론 당신이 평생 모은 집, 땅, 상가와 같은 재산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부양자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꽤 깐깐합니다. 2가지 핵심 요건, 즉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둘 점은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 즉 영원으로 간주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으로 연 12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으로 900만 원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친 총액은 2100만 원이지만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영원 처리되어 최종 소득은 1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르는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과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한 공식적인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시세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므로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 정도까지는 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숨겨진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요건이 연 2천만 원에서 연 1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다만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고 계속 손실, 즉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보험 설계사처럼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연간 소득금액, 즉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이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복잡한 제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37년간 교직에 헌신하시고 은퇴를 앞둔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의 교직원 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며 현재 시세 약 14억 원,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월 건강보험료는 약 30만 원, 3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비와 경조사비를 감당하며 3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삼성전자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월 연금 300만 원은 연간 3,6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2천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아내분이라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상실하고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건강보험료가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장 선생님께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볼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퇴직 직전 연봉이 높았던 교장 선생님의 경우 지역보험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바로 이때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고용하여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평소 경기도 파주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 꿈을 실현하여 작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대표가 되어 스스로에게 월 80만 원의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수십억 원의 부동산 자산은 보험료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오직 월급 80만 원과 기준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 결과
월 30만 원에 달하던 건강보험료는 약 8만 5천 원 수준으로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던 아내분은 이제 남편이 세운 법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소득은 오히려 월 80만 원이 늘어났는데 건강보험료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낮은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법인을 만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해 적발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와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은퇴 후 평소 하고 싶었던 소규모 사업이나 취미 활동을 실제로 영위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 음식점 혹은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금융소득을 연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십시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ISA 계좌, 장기저축성 보험과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예상액과 퇴직 전 내던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스스로를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남의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는 위장 취업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통해 새로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을 넘어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가는 멋진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평생의 노고에 대한 값진 보상이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그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평안하게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당신, 드디어 직장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여는 은퇴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은퇴의 기쁨도 잠시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고지서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입니다.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지출은 여전한 은퇴 생활에서 이 건강보험료는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우리를 괴롭히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현명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직장 가입자,
자영업자나 은퇴자처럼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에게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오직 소득, 즉 월급에만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당신이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월급이 같다면 옆자리 동료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죠. 하지만 은퇴 후 대부분이 속하게 되는 지역가입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은 물론 당신이 평생 모은 집, 땅, 상가와 같은 재산까지 모두 계산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피부양자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꽤 깐깐합니다. 두 가지 핵심 요건, 즉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둘 점은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이 없는 것, 즉 영원으로 간주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으로 연 1200만 원을 받고 금융소득으로 900만 원이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친 총액은 2100만 원이지만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영원 처리되어 최종 소득은 1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르는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과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한 공식적인 부동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시세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므로 공시가격 합계가 15억 원 정도까지는 재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숨겨진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요건이 연 2천만 원에서 연 1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소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즉시 탈락합니다. 다만 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고 계속 손실, 즉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보험 설계사처럼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연간 소득금액, 즉 매출에서 경비를 뺀 순이익이 5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 복잡한 제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37년간 교직에 헌신하시고 은퇴를 앞둔 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의 교직원 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며 현재 시세 약 14억 원, 공시가격 9억 원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월 건강보험료는 약 30만 원, 3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비와 경조사비를 감당하며 30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삼성전자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월 연금 300만 원은 연간 3,6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소득 기준인 2천만 원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아내분이라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나머지 배우자도 함께 자격을 상실하고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건강보험료가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장 선생님께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볼 방법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퇴직 직전 연봉이 높았던 교장 선생님의 경우 지역보험료보다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어 불리합니다. 바로 이때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고용하여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평소 경기도 파주에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이 꿈을 실현하여 작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대표가 되어 스스로에게 월 80만 원의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 지역 가입자가 아닌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가 되면 수십억 원의 부동산 자산은 보험료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오직 월급 80만 원과 기준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 결과 월 30만 원에 달하던 건강보험료는 약 8만 5천 원 수준으로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소득이 없던 아내분은 이제 남편이 세운 법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소득은 오히려 월 80만 원이 늘어났는데 건강보험료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등재하는 것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전략적으로 낮은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법인을 만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해 적발될 경우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와 가산세까지 모두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은퇴 후 평소 하고 싶었던 소규모 사업이나 취미활동을 실제로 영위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 음식점 혹은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오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금융소득을 연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십시오.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ISA 계좌, 장기저축성 보험과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예상액과 퇴직 전 내던 보험료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스스로를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남의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는 위장 취업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통해 새로운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험료를 절감하는 것을 넘어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가는 멋진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평생의 노고에 대한 값진 보상이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그 소중한 시간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지혜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